가로 지친 날에 이곳 채널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사는 모습들을 듣곤 하는데요. 오늘은 저도 몇 년 전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말재간이 워낙 없어서 걱정이 되지만 저의 진심을 꾹꾹 담아보내는 사연인 만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듣기로는 어린 시절 남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시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초반의 나이로 남편 하나만 믿고 경상도 시골에서 서울까지 상경했던 어머님이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사별을 하셨으니 속이 말이 아니셨을 거예요. 하지만 슬퍼하실 새도 없이 젖먹이인 남편을 키우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사셨다고 해요. 친정은 멀기도 너무 멀었지만 일단 너무 가난해서 친정 식구들의 도움도 받기 어려웠고 시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기가 무섭게 시댁에선 어머님을 몰아세웠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급사하신 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면서 남편 잡아먹은 팔자 더러운 여자라며 맨몸으로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핏덩이 갓난아이와 함께 생계에 내몰리게 되셨던 거죠.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에 매달리셨는데 의류 공장부터 공사장 자벽부, 화장실 청소 등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오해도 받게 되면서 차차 마음의 문을 닫아가셨다고 합니다. 점차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셨던 거죠. 심지어 젊은 여자가 혼자 되고 아이를 키운다고 남자가 필요하다며 자기들 멋대로 추근대고 찝쩍거리는 남자들까지 겪게 되시면서 원치 않는 관심과 오해를 많이 받으시다 보니 더더욱 폐쇄적인 성격이 되셨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저희 남편을 너무나 잘 키워주셨습니다. 아들 학원비 한번 밀린 적이 없었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아주 오랫동안 돈을 모아두셨다고 해요. 그 큰 희생 덕분에 저희 남편은 아르바이트 대신 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었고 좋은 대학을 나와 마침내 한 지방대 전임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임용된 직후 주변에 소개를 받아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머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는 다들 첫마디가 아이고 결혼할 거니? 시댁살이가 만만치 않겠다 부터 나오더군요. 워낙에 어머님이 남편을 위해 희생을 많이 하시고 온 삶을 아들에게 다 바친 분이다 보니 분명히 시댁살이가 만만치 않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어머님은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해방된 사람처럼 연락도 잘 안 하실 거래요. 라고 하면 다들 코웃음을 치면서 꼭 한마디씩 보태더군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아, 정말 이 남자랑 헤어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조차도 어머님이 인품이 대단하신 분인 건 알겠지만 그냥 희주 너는 그 집에 시집가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양가에 결혼하고 싶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님을 2번 정도 뵈었던 상태였는데 남편에게 들은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는 그렇게 대하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딸을 보내는 입장이라 그런지 온갖 게 다 걱정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도통 웃지도 않고 표정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아, 네 만 하신다고 좀 어색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워낙 걱정이 많은 분들이시라 제가 적당히 무마해서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차라리 표정도 없고 말수가 적으신 게 나아. 며느리더러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사람이 표정도 없고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며 걱정이 한가득이셨죠. 그래도 싹싹하고 믿음직한 저희 신랑이 있어서 부모님은 마침내
사위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그날의 기억 중 하나는 식 후반부에 양가 부모님과 인사를 나눌 때의 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식장에서도 담담하게 늘 같은 표정 그대로셨어요. 어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반면 어딘가 아련하고 슬퍼 보이기도 하고 힘든 인생사를 모두 초월해버린 듯한 그 무던한 표정이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에 대한 저의 감정은 뭐랄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뭔가 과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었고 말수도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일은 거의 없었죠. 다만 남편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아무래도 혼자 지내니까 난 좀 걱정돼. 결혼해도 계속 가까운 데서 사실 수 있게 우리가 어머님 댁 근처로 신혼집을 얻었으면 해. 그래서 합의를 본 것이 어머님이 지내시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동에 집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뭐 그래도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맛있는 것도 더 자주 얻어먹고 좋더라고요. 막상 어머님과 근처에 살면서 어머님을 자주 겪어보니 어머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게 되고 참 속정이 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어머님은 평소에 시어머니의 권위를 세우는 분도 아니셨고 그렇게 가까이 사시면서도 저희 집에 오실 일이 생기면 늘 전날에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언제나 정성 가득한 반찬과 새 밥을 먹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은 생선 요리를 먹는데 어머님이 삼치를 구우시더니 뼈를 발라내고 제 밥그릇 위에 제일 맛있다는 부분만 척척 올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더 늙어서 못하기 전에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다.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아깝지도 않고 즐겁지. 제가 애둘러 거절을 해도 생선 조각을 끝끝내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어머님만의 표현 방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어머님은 뼈가 있는 음식을 하시면 꼭 직접 하나하나 발라서 제 그릇에 놓아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늘 그렇게 무뚝뚝하게 자신만의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셨고 저도 마음이 활짝 열려서 더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몇 시간이나 앉아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어머님은 대답이 별로 없으셔도 제가 혼자 종알종알 떠들다 오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많이 외롭게 살아오신 분 같아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바쁜 남편 대신 제가 어머님을 자주 찾아뵈면서 저희 사이가 돈독해져갈 무렵 생각지 못한 일상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약 1년 정도 몹시 따내기 어렵다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요. 흔치 않은 기회였기도 하고 남편이 이 분야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쭉 목표로 하고 있던 미국의 모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인지라 절대 빠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은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1년이나 다녀오는 길이라 출장이 워낙 길기도 하고 신혼이니 저도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갈 생각에 몹시 들떠 있는데 저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무겁더라고요. 어머님과 같이 가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게 무슨 얘기야?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난 좀 걱정돼서. 글쎄, 근데 같이 가자고 해도 어머님이 싫다고 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그날 어머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어머니, 민수 씨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딱 미국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미국에 가야 하는데 혼자 보내긴 좀 그렇고 저도 같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 하고요.
한국이 편하시겠지만 내내 혼자 계셔야 하는데 저희랑 같이 갔다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다 늙어 니들 신혼에 끼고 그러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하다. 그러니 둘이 같이 잘 다녀오렴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을 설득하지는 못했고 한 달 뒤 출발하기 전날 저녁 어머님 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잘 다녀오겠다고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하시면서 절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어머님이 뭔가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순간이라 저도 모르게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유, 우리 어머니도 참 좀 더 안아주세요 하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어머님도 눈이 촉촉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의 1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생활에 적응해 갈 때쯤 되니 어느덧 돌아갈 시간이더라고요. 결혼 후 바쁘게 지내느라 둘만의 시간을 보낼 일이 별로 없었던 저희 부부에겐 참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고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니 하루하루가 무척 아까웠어요. 남편은 학교에 다녀오면 피곤해서 일찍 자고 저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바빴기 때문에 매일 저녁을 함께 먹고 동네 산책을 하다가 잠들었죠. 어머님과는 시차 때문에 연락을 자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님을 찾아뵙는데 뭐랄까 너무 갑자기 나이가 확 드신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희 나이 또래의 1년과 중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드는 어머님의 1년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단정하고 정갈한 차림이시던 어머님이 1년 사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시고 많이 늙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헝클어진 흰머리에 주름이 깊게 패이신 건 둘째치고 바쁜 와중에도 집안 살림도 늘 빈틈없이 정갈하게 꾸리던 분이 밖으로 나와 있는 물건도 많아지고 청소가 안 된 부분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원래 미국에도 같이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한사코 거절하셨던 것이었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억지로라도 모시고 갈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 댁에 들렸을 때였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저 혼자 쫑알쫑알 떠들면서 청소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절 빤히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미국 갔다 와서 그렇다. 조심해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그날은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청소만 도와드리고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이 말수가 없으셔도 제가 혼자 떠들면 괜찮았는데 그날은 어머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긴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일 전혀 없다고, 아무 일도 없고 누굴 몰래 만나지도 않는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답장은 간단하게 알았다라고 왔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놓여서 그날은 편하게 잠을 잤네요. 하지만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누군가 지켜보는 듯해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던지, 마트에 갔는데 누가 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보면 없다던지, 자꾸 이상하게 누군가 절 감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어머님께 여쭤보려다가 그냥 얼버무렸죠. 근데 이상하게 자꾸 어머님이 절 미행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때 그 일 이후로는 다시 아무렇지 않게 절 대해주시는데도 자꾸 소름이 돋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친구들과 만날 일이 있어 동네 근처에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침 저희가 앉은 자리는 카페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밖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어?" 하면서 저기 어떤 아줌마가 자꾸 우리를 쳐다본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돌아본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맞은편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쪽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 "우리 시어머니야" 했더니 친구들도 다 난리가 났죠. "야, 뭐야, 무섭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분위기는 이미 깨져버리고 저희도 자리에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전 너무 갑작스런 일이기도 했고 어머님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께 엄청 화가 났어요. 얼른 나가서 어머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 사이 사라지셔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대체 왜 저러시는지도 모르겠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고 나중엔 받자마자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내일 어머니 댁에 찾아가야겠다 하고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뭔가 잘못한 거라도 있는지 찾아뵙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께선 답장이 없으셨지만 전 아마도 어머님이 저한테 들킨 게 민망해서 연락을 안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했는데 하필 남편은 모임이 있어 술이 좀 취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취한 사람한테 어머니 치부 이야기해봐야 좋을 것도 없고 혹시 오해를 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다음날 이야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제가 일어나 보니 이미 문을 나서고 있더라고요. 제가 깰까봐 조용히 준비했다고 미안하다며 나가는데 거기 대고 어머니 얘기를 하기도 참 뭐하고 "이따 집에 오면 나랑 얘기 좀 해" 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그날 낮에 어머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평소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실 때 늘 미리 전화를 주셨던 분이셨기에 저도 예의 없이 그냥 찾아갈 수는 없고 해서 일단 나중에 연락이 되면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시장떡이라도 좀 사다 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 일단 시장에 들르면서 다시 전화를 하기로 결심했죠. 문제는 시장 바로 앞에서였어요. 제가 길을 건너려는데 신호가 깜빡거려서 급하게 뛰어서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은편에 닿자마자 엄청나게 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푹 날아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어머님이 땅에 누워 계신 겁니다. 전 보자마자 어머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이 백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어떤 부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고 띄엄띄엄할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닥에 쓰러져서 정신없이 울면서 제발 신고 좀 해달라고 막 빌었어요. 빌면서 울고 사람들이 신고를 바로 해주셔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구급차가 도착했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트럭에 머리를 부딪힌 게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루아침에 어머님을 잃게 되었고 몇 시간 만에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편찮으셔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작스런 사고로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오해하셨든 아니든 그것보다도 일단 오해를 풀 어머님이 안 계시단 사실이 절 미치게 했어요.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도 들고 내가 어떻게든 빨리 대화를 했더라면, 그냥 떡을 사러 가지 않았다면 온갖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이 괴로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하던 신랑과 저는 손님들이 다 가고 난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둘만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신랑에게 지난 일주일간 어머님이 이상하셨다고, 특히 커피숍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보고 계셨을 때 이상해서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다며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힘들다고 우는데 저희 신랑이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잘못이 더 크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님이 자기가 어릴 때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대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셨는데 그때는 남편이 대학생이었고 그런 쪽으로는 무지했던지라 어머님이 병원에 다니시면서 약을 잘 먹고 계신다고 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증상이 없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근 10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일상생활을 해오셨고 특히 결혼한 후에 어머님이 활기가 생기신 것 같아서 자신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무심함으로 어머님을 그렇게 보냈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가슴을 쥐어뜯는 남편을 보며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크고 작고를 재고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며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짐은 쉽게 덜어지지 않았고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또 다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일기장을 쓰시는 줄은 몰랐는데 은행에서 받은 큰 수첩에 매일은 아니지만 짧게나마 조금씩 일기를 적으셨더라고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전 그만 수첩들을 떨어뜨리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최근에 적으신 내용들은 대부분 제 얘기였어요.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었는지 두서없고 알아보기 힘든 내용들도 사이사이에 있었지만 주된 내용은 다름 아닌 내 딸을 지켜줘야 한다였습니다. 그 딸이 바로 저였던 거죠.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 딸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내가 꼭 지켜주겠다고. 그제서야 제가 어머니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무렵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하나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창 어머님과 가까워질 무렵 어머님이 말씀이 잘 없으신 타입이니 제가 주로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던 얘기를 어머님께 했었어요. 그 당시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직장 동료가 저에게 너무 과하게 집착하면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제가 사는 집에 문고리를 부수기까지 해서 나중에는 법원까지 갔던 일이 있었거든요. 스토커로 고통받다 안 좋은 생각까지 하던 제가 남편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이성의 마음을 열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찾게 되었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더 감사드린다고 그랬었어요. 실제로도 그 이야기를 털어놓은 뒤부터 어머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같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무렵부터 저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많아졌더라고요. 희주 오는 날 불고기, 잡채, 식혜, 오징어 무침 이런 것들도 막 적어 놓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메모해 놓으셨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저희가 미국으로 갔던 1년 사이 어머님의 병증이 서서히 깊어갔었는지 일기장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두서가 없어지더군요. 저를 지켜줘야 되는데 불안하다라는 내용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그놈이 희주를 다치게 할 것 같아 잠을 자지 못했다는 한 줄이 적혀 있었는데 전 그대로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실신이라도 할 것처럼 오열하니 남편이 놀라 뛰어들어왔더군요. 일기장을 보여주니 남편도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면서 엄마 미안해요.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무심했어요. 하고 울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죄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3년이 흐른 이야기지만 남편도 저도 한동안 죄책감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결국 둘 다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께서 혼자 만들어낸 무서운 세계에서 저를 지키려고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셨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동네방네 혼자 절 찾아다녔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과거에 얽매일 수 없으니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돌된 딸아이 재롱을 보느라 하루 종일 슬퍼할 겨를은 없지만 가끔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기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잘 웃지 않으시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치료를 하며 저희가 상태를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의미 없는 가정들을 자꾸 하게 되네요. 육아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그래서 삶이 힘들 때마다 한평생 일만 하며 악착같이 아들을 지켜낸 어머니를 떠올립니다.